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코노미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와이오밍주 산골 마을인 잭슨홀에서 열리는 미팅이고요. 또 하나는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바쁜 주간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거 매년 이게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 행사를 지켜보는데 네. 사실 이 행사가 뭐 공식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81년부터 매년 8월에 네. 이 잭슨홀이라는 데 마을 이름이에요, 그죠? 네. 인구 10,000명이 로키 산맥 근처의 시골 마을인데 여기 휴양지인데 모여서 경제계 유명 인사들이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사흘간 네. 중요한 발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올해는 어떤 기대가 좀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1981년부터 지금 40여 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중앙은행장들이나 재무장관 그리고 각 경제학자들의 견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비공식적인 논의의 장이지만 네. 공식적인 기자회견보다 가끔씩은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재작년이었죠. 파월 쇼크를 야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잘 아시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렇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마지막에 하고 나서 23년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있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모였었었는데 그래도 좀 신중하게 이제 접근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옅게 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주제가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경로 재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미 금리 인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금리 인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3.8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제 2년물 같은 경우는 4.07에서 08 이렇게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반영을 했고 과연 몇 해일 것인가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때 타이밍을 적시에 하지 못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팬데믹이었고 AIT라고 이제 평균 물가제로 이제 물가가 2%를 넘더라도 그렇죠. 용인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치솟으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습니다만은 이미 금리 인상은 실기를 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데에는 빠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는 데에는 좀 효과를 반감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22일부터 시작이고 23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FOMC 라이브 이제 연합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성명문이 나오고 났을 때의 주가, 채권, 금리, 외환 시장의 흐름이 기자회견에 꼭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성명문이 나오고 약 30에서 40분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기자회견의 톤과 성명문의 그 문구들, 그 단어들의 스탠스가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이 출렁출렁이기도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성명문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기자회견은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리인데 사람들은 이제 기자회견의 발언에 좀 더 중요성, 의미를 두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통화 당국들은 중앙은행들은 좀 오해의 소지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각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시장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좀 중장기적인 발언과 단기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녹여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좀 더 높아져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본다면 결국에는 2010년도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2008년도 얘기했죠. 양적 완화를 했는데 아직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더 풀겠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푸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있었고 2005년 같은 경우는 전 인도 중앙은행장 과거에는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IMF에 있었던 라고람 라잔이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에 대한 좀 부채에 관련된 부분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던 그런 회의가 또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이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건데 7월 FOMC에서 9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당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때 제가 외신 기자를 했었는데 아 그렇죠. 그때 뱀 로렌스 서머스 그때 당시는 하버드 대 총장이었죠. 네. 근데 그 잭슨홀 미팅에서 라고르 라잔이 이제 미국 경제 거품 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네. 그렇지 않다고 막 했는데 3년 뒤에 금융위기 왔어요. 네. 그 기사를 제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라고르 라잔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도 중앙은행 네, 총재가 그렇죠. 되고 그때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라고르 네. 라잔이 그 말 들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파월 의장이 이제 일단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3일 오전 동부 시각으로 미국 동부 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부터 진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통화 정책의 사실은 이 통화 정책의 지금 실효성이라는 얘기는 통화 정책 이제까지 좀 마음에 안 든다 실패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한다는 게. 그렇죠. 이제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최대한 물가도 잡아야 되겠지만 경기와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워낙에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진폭이 커지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무래도 정책의 영향력이 커진 측면들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면밀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뭐 단적인 예로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만 하더라도 2회에서 3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FOMC 성명문에서 6월 달에 나온 거는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잭슨홀 분위기가 9월에 FOMC 분위기로 연결이 될 것인가? 네. 이건 뭐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겠죠. 근데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가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7월 달에 비교적 중립적인 멘트를 했었고 그동안의 지표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비둘기적 멘트가 나와야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커팅을 네, 생각하니까. 외환시장, 주식시장 모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너무 비둘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자산시장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 사이클에 기반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좋지만 안 좋은 지표들에 대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정책 수단인데 자산 가격은 금리 인하 이전에 환호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고 이제 금리 인하 신호 줘야지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 신호를 진짜 직접적으로 주었을 때에는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9월 달에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러운 측면들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금통위로 나오면 최근에 팀장님 여의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채권 나고 부동산 같이 보시는 애널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 최근에 제가 봤는데 금통위는 왜 집값을 경계할까 제목이래요. 네. 결국은 이제 집값이 굉장히 금통위의 키 팩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6월 그러니까 5월 금통위 때까지 2분기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다른 중앙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요.
근데 7월 금통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채권 시장 금리가 국고 3년물 금리가 3.0%까지 떨어지면서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를 2회에서 3회 정도를 반영한 시장 금리를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나올 것이고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인지 두 명인지가 궁금하다. 그럼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채권 시장에 팽배했었는데 소수의견 없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소수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없어요. 좀 나름의 의아하면서도 충격이었던 거죠. 예. 그때 얘기했던 것이 1차 함수였던 물가 안정을 바라보던 것을 2차, 3차 함수로 바꾸겠다. 왜냐? 우리의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 목표는 1조 1항의 물가 안정이고 그렇죠. 1조 2항이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인데 금융 안정에 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를 집었습니다. 외환, 그리고 달러, 원달러 환율, 집값, 가계부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환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선진국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만으로 외환 환율이 시장을 움직이는.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에 대한 부분은 연준이 키를 잡고 있는 것이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 소버린 리스크로 발현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을 내려야겠다, 올려야겠다 이거를 결정적으로 금리로 할 수는 조정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환율 경로에 영향을 미치나 매우 마이너한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더 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미 달러 인덱스는 102포인트를 언더하면서 10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절상 엔화처럼 이제 강세의 흐름을 추세적으로 시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서 언급되었었던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비교적 리스크는 조금 그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죠. 다운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집값과 가계 부채인데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과거보다 소득이 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부동산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될 때 총액이 커진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이 국내 가계나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도 곧 인하할 곧 거다. 인하할 것이다. 언제 시점이 문제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가계의 자산 중 75%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가격도 고점 대비 뭐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10에서 30% 정도 내려와 있고 서울의 부동산은 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사두면 그래도 나중에 회복이 된다더라는 안전자산과 에셋 파킹으로서의 신념이 예전보다 좀 강해져 있는 동시에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2040 세대들의 학습 효과가 뭐 주식이든 채권, 코인, 부동산 되게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관측이 되어서 지난 7월에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만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3주 이후에 오픈된 금통위 의사록을 봤더니 전 금통위원이 집값은 좀 유의를 해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6분 중에 2분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3개월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분들도 역시나 집값은 조금 이상하다. 오르는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다라고 봤던 것이고 지금 금감원이나 은행 관련된 기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대출의 상승폭이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즉 2년 동안은 디레버리징이 되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언더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올해 성장률이 2.4에서 2.6% 정도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가계 신용의 증가세는 더 높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는 요인이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본격 강세장을 좀 예견도 하셨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뭐 사실 금리 인하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도 서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이 국한해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가 또 따라오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담대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지금요. 네, 이거 맞습니다. 깨지면 사실 금융 안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깨지는 날이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비상이 걸린 날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것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한테 부동산 대출 가산금리 높이라고 네, 창구 지도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네. 중앙은행 사실은 물가를 잡는 게 먼저 우선이 네.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조금 경도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가 주택 시장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데에서는 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의 지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뜨거운 부분들은 공급에 대한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PF하고도 연관이 되는 동시에 그렇죠. 다만 이제 서울을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택지 개발을 통한 부동산 사업은 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들에 대한 거주,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 개발보다 사업의 과정들이 복잡하고 맞아요. 진행하기 쉽지 않아요. 진행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아파트 키즈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40 세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지금 서울의 가구 수가 약 39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이라 불린 속한 아파트는 160에서 170만 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택지 개발이 되어서 집을 짓는다라면 보통 3에서 5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7에서 15년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유가증권으로 본다라면은 유통물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을 유통물로 본다라면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선 8월 8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건 단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의지의 표명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어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겠어요. 물가 안정이냐, 네, 맞습니다. 금융 안정이냐 이걸 놓고 정말 어느 중간 단계 그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8월 금통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내일 모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로 이제 10월 이거 하고 나면 10월, 11월 두 번 이제 금통이 나고 네. 세 번 남은 거 총 네, 그죠? 맞습니다. 이 사이에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네. 이게 포인트인데. 네, 우리나라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네. 지금 실질 기준금리가 1.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3% 올렸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한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긴축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고 투자 집행이 미흡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포커싱을 두는 분은 이번 금리 정책에 인하 소수견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둘기로 좀 거론되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소수견은 한 분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했다시피 물가에 대해서는 좀 더 본다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결정하자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고 그때까지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니까 금리 동결을 얘기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번 8월 금통위는 인하 소수견 한 분, 전체 의견은 금리 동결이 될 것이고요. 연말에는 10월에 금리 인하 다수 의견으로 가기에는 아직 가계부채나 집값의 상승세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미국 대선이 끝날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연준은 지금 올해 2번 또는 3회 내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해서 각각의 연말은 24년 말 3.25, 내년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과 한국의 큰 이벤트 두 개 네. 잘 정리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